안녕하세요. 청주에서 떡집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하는 떡집은 외할머니부터 엄마 그리고 저까지 3대째 이어오는 작은 가게예요. 동네 분도 단골이라 얼굴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작은 떡집이죠.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제 남편을 보낸 날도 이 시루 앞에 서 있었네요. 주걱을 떨어뜨리고 한참 멍하니 서 있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제가 34이었어요. 그 나이에 남편이 가고 나니 세상이 통째로 꺼지더라고요. 그 후로 5년을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살았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이랑 작은 아파트 한 채도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일 같은 건 없을 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떡집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출근길에 떡 한 팩씩 사가던 단골 손님, 그 사람이 제 두 번째 남편이 됐어요. 지금도 공항 한복판에 주저앉아 울던 제가 보여요. 솔직히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지만 그래도 이 사연을 쓰는 건요, 위로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외로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있다면요, 부디 저처럼 늦지 않게 알아차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이제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원래 떡집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새벽같이 나서는 엄마를 보면서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 생각만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가게 일 도와주다 학교 가니까 늘 졸았고요. 그러다 대학 갈 때쯤 엄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희라야, 너라도 식품영양학과 가면 가게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엄마가 그 말씀을 하는데요. 전 죽어도 떡집 안 할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식품영양학과를 갔어요. 졸업하고는 서울 식품회사에 잠깐 다녔어요. 처음 몇 달은 신났죠. 떡집 벗어난 게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1년쯤 됐을 때 엄마가 허리를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허리보다 가게 걱정이 먼저인 거예요. 아이, 며칠 누워있으면 돼. 그런데 가게가 더 큰일이야. 밀린 주문도 있고. 그때 잠깐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청주로 내려온 게 벌써 10몇 년 전 일이네요. 그 잠깐이 제 인생이 돼버린 거죠. 전 그런 사람이에요. 뭐든 거스르는 게 더 어려운 사람. 그러다 보니 평생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로 떠밀리듯 살아온 것 같아요. 처음 남편이랑 결혼한 것도 그랬어요. 회사에 단체 주문이 있을 때마다 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농담처럼 그러더라고요. 저랑 차 한 잔 마셔주세요. 안 그럼 다음번엔 여기서 떡 주문 안 맞출 거예요. 처음엔 웃어 넘겼는데 정말로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와서 똑같은 말을 하고요. 거절을 못하니까 어쩌겠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났고 눈 떠보니 결혼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잘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일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면 늘 따뜻한 물 받아 놓고 절 기다리고 있었고요. 한 번씩 꽃 사다가 식탁에 두는 낭만적인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는 저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보, 그 새벽에 가게 안 나가게 해줄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당신 평생 먹여 살릴 거야. 그런데 그렇게 평생 먹여 살리겠다던 사람을 결혼 2년 8개월 만에 산에서 잃었어요. 그때부턴 기계처럼 매일 가게 나가고 저녁에 혼자 텔레비전보다 잠드는 게 반복이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 2억에 결혼 전 같이 사둔 작은 아파트 한 채, 가게에서 모은 돈까지 합하면 3억이 좀 넘었는데 그 돈을 통장에 그대로 둔 채 안 건드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1년 전 봄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쯤 가게 셔터를 올리고 엄마랑 같이 떡을 안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길에 지나가던 한 남자분이 가게 안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문을 빼꼼 열고 들어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른 시간인데 떡 좀 살 수 있을까요? 깔끔한 양복에 점잖은 말투였어요.
인절미 한 봉지 사가시면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마침 엄마가 무거운 떡판을 끙끙대며 옮기는 걸 보고는 바로 뛰어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기 양복 윗도리를 벗어서 의자에 걸어두고는 떡판을 번쩍 들어 옮겨줬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모르니까 자기 명함 한 장을 슬쩍 카운터에 놓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있어서 힘든 일이 많겠네요. 무거운 거 옮길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어차피 출근길이라 매일 이 앞에 지나가니까요. 그냥 제가 도와주는 게 좋아서 그래요. 그러고는 갔어요. 명함에 적혀있는 회사는 시내 큰 정보통신회사 임원이었어요. 엄마랑 마주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쩜 저렇게 친절하지? 그러고는 그날 일을 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에도 그분이 오더라고요. 보름쯤 되니까 엄마가 먼저 눈치를 챘어요. 난 저 사람이 떡을 좋아하는 건지 우리 딸 얼굴을 보러 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가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지나가다 들렀어요.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저 사실 5년 전에 남편을 사고로 먼저 보냈어요. 그분이 찻잔을 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위로한답시고 어설픈 말하지도 않았고요. 또 어떻게 갔냐 캐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그랬죠. 많이 힘드셨겠네요. 5년이면. 근데 이젠 뭐든 시작하세요. 남편분도 기뻐할 거예요. 전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다들 괜찮니? 많이 힘들지 그러기만 했지 다시 뭐든 해보라고. 그런 응원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그 대화가 제 마음에 어떤 문을 살짝 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무거운 일 있을 때마다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랑은 5년 전에 사별했고 자녀도 없고 형제 부모도 일찍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처음 만난 봄부터 6개월 동안 우린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이게 참 지금 생각해도 영리한 거였어요. 막 들이대지도 않고 그냥 늘 그렇듯 아침에 떡 한 봉지 사가면서 안부 묻는 정도. 가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저한테 산책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동네에 작은 호수공원이 있었거든요. 호숫가를 같이 걷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사실 내가 외로움을 너무 오래 알았어. 당신도 그런 것 같고. 외로운 사람 둘이서 이젠 서로 안 외롭게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당신 옆 지켜줄게. 그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전 거기서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생각할 시간 좀 줘요. 이상하게 만남은 좋은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먼저 간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게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엄마랑 단둘이 차를 마시는데 결국 제가 그 말을 꺼냈어요. 엄마, 실은 그 사람이 어제 나한테 청혼했어. 엄마가 찻잔을 놓고 한참 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이 말을 했어요. 아이고 잘됐다. 엄마가 너 보면서 5년 동안 가슴이 미어졌어. 한창인 나이인데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그 사람도 너 이러고 있길 바라지 않을 거다. 저런 사람 너 또 못 만난다. 귀한 인연 놓치지 말고, 응? 그냥 외롭지 않게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동안 엄마도 저한테 새로운 사람 만나라 소리 못했거든요. 남편 과거를 말하다가 상처받을까 봐요. 근데 그날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그 사람한테 고백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근데 제 대답을 듣더니 목이 메어 그러더라고요. 진짜? 진짜야? 진짜지? 진짜 나랑 결혼해 주는 거지? 근데 제가 더 놀란 게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아이처럼 그러는 게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또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 사람도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우나 싶어서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 결혼할 때도 부족함이 많았는데 그때 못다한 행복한 결혼식을 이번엔 해보고 싶었어요. 욕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웨딩홀 몇 군데를 제가 좀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그날따라 좀 반응이 이상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우물쭈물하더라고요. 평소엔 결정 빠르고 시원시원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미안한데 우리 결혼식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평소 같지 않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랬어요. 내가 실은 부를 사람이 없어.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셨고 친한 친구도 다 외국에 살아서 내 쪽만 비어있으면 그렇잖아.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하면 안 될까? 그리고 결혼식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하면서 진짜로 어깨가 처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더 설득해볼까 했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제 성격상 거절을 못한 거죠. 그래, 식이 뭐가 중요해. 당신 말대로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저도 그 사람이 하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결국 가족끼리 작게 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도 작은 식당을 하나 빌렸어요. 제 쪽에서는 엄마랑 사촌들 몇 명 해서 한 10명. 근데 신랑 측은 정말 사람이 5명도 안 됐어요. 그때 엄마가 눈치를 보며 그러더라고요. 희라야, 김서방 외로워서 어쩌니? 그걸 보며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꾸 들어서요. 40 넘은 어른이 어떻게 친구 몇 명도 없을까? 외국에 산다는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작은 의문을 그날 못 본 척 덮었어요. 신혼 첫날 밤에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 작은 기우가요. 진실로 가는 첫 번째 신호였어요. 한 번이라도 그 신호를 따라갔더라면 1년 뒤에 공항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 일은 없었을 거예요.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진짜 행복했어요. 남편은 매일 출근 전에 떡집에 들러서 엄마한테 인사하고요. 가끔 주말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서 떡판 옮기는 일도 도와줬어요. 엄마가 남편 챙기는 것도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4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저녁 같이 TV를 보다가 제가 그동안 묻어뒀던 그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그 카페 해보려고. 시내 대학 근처에 작은 떡카페 자리가 났다는데 보증금이랑 권리금 합해서 한 1억 5천이면 될 것 같아. 인테리어 좀 하고 몇 달 자리 잡으려면 3억쯤 될 것 같은데 이젠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따라 남편 표정이 좀 달랐어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이 시점에 가게 새로 내는 건 좀 위험해. 어? 왜? 생각해봐. 초기 비용부터 많이 들잖아. 보증금에 권리금에 가게 꾸미는데, 그리고 자리 잡는데 3년은 적 잡아야 할걸? 떡집은 단골이 단데 새 자리는 단골이 없잖아. 차라리 그 돈 안전하게 다른 데 굴려서 6억 정도 만들고 그때 더 좋은 자리에 더 크게 내는 게 어때? 내가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데 알긴 하는데. 저는 잠깐 솔깃했어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절 보더니 남편이 이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상장 전 회사 주식인데 곧 주식시장에 올라갈 거야. 그 내부 정보인데 1년 안에 2배는 오를 거야. 근데 빨리 결정해야 딱 좋을 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더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슬쩍슬쩍 말을 꺼냈어요. 나중엔 살짝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직도 결정 안 했어? 나 못 믿겠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 믿어온 사람인가? 그 말투가 처음이었어요. 결혼 4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듣던 톤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말이 좀 그랬다. 다 당신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그날 저는 결국 1억 5천을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송금했어요. 통장에 남은 1억 5천도 곧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 부분까지는 조금 망설였어요. 한 번에 다 보내기엔 무서웠어요. 근데 그날부터였어요.
작은 신호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한 게요. 첫 번째 신호는 병문안이었어요. 이모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무릎 수술을 했다고요. 마침 그날 남편도 일찍 들어와 있어서 같이 가자고 했죠.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이모가 침대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셋이 들어가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인사하고 의자에 앉는 순간 이모가 그 사람 얼굴을 빤히 보는 거예요. 어? 어디서 봤더라? 저는 처음엔 그냥 그러시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모가 계속 갸웃거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사위, 혹시 고향이 청주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 표정이 한순간 굳었어요.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표정요. 0.5초 정도 됐을까요? 다시 표정이 돌아왔어요. 엄마가 화제를 돌렸어요. 아예 우리 사위 잘생겼어. 닮은 사람 TV에서 봤나 보지. 그날 병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평소랑 다르게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건 몇 주 뒤 신혼여행 가는 날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새벽부터 좀 부산스러웠어요. 평소엔 침착한 사람이 그날따라 짐 정리하면서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여보 일찍 가자. 면세점도 좀 구경하고 밥도 거기서 먹고 여유 있게 가는 게 좋겠어. 그렇게 차로 2시간쯤 달려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게 오전 9시쯤이었어요. 여보 우리 면세점부터 들렀다 가자. 일찍 와서 1시간 정도는 여유 있겠다. 그래서 면세점 쪽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남편이 향수 코너 쪽을 둘러보고 있었고요. 전 그 옆에서 핸드크림 좀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머 희라야. 희라 맞지? 어머 웬일이야? 돌아봤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어요. 승무원으로 일한 지 한 8년 된 친구인데요. 여행 가방 끌고 유니폼 입고 있는 걸 보니 비행 가는 길이었나 봐요. 저도 너무 반가워서 친구한테 다가갔어요. 야, 너 비행 가?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나냐? 어디로 가? 오늘은 베트남. 근데 너 어디 여행 가? 아, 여행 가는구나. 남편하고. 친구가 그러면서 제 옆에 서 있는 남편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데요. 그 순간 친구 얼굴이 살짝 굳더라고요. 한순간이었어요. 그러더니 띄엄띄엄 좀 헷갈리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 혹시 정수 씨? 그 한마디가 시간을 멈추게 했어요. 순간 그 자리에서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친구가 남편 이름을 안다는 게 일단 이상했고요. 게다가 정수 씨라고 부르는 그 말투가요. 단순히 사진으로만 본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알고 지냈던 사람 부르는 말투였거든요. 어? 너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알아? 친구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런데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 남편 목소리는 부드럽고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엔 굵은 저음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뵙는데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희라야, 우리 늦겠다, 가자. 근데 친구가 한참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더라고요. 정수씨, 저 기억 안 나세요? 그 결혼식장에서 봤잖아요. 그 식장 옆 계단에서.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남편 동공이 흔들렸어요. 분명히요.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 말 안에 평소 남편 말투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가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그런 얼굴로 저를 한번 보고 남편을 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더라고요. 희라야, 너 그때 결혼식 때 거기까지 말하고 또 입을 다물었어요. 친구 시선이 자꾸 남편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혹시 제 첫 번째 결혼 이야기가 실례일까봐 말을 못하는 줄 알았죠. 왜? 내 결혼식이 왜? 이 사람도 알아. 말해도 돼. 아니, 그러니까 너 첫 결혼식 때 왜 그때 식장에서 갑자기... 그 순간 남편이 또 끼어들었어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떨리는 목소리로요. 여보, 이젠 진짜 가야 돼. 시간 다 됐어.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우리 일단 가자, 응?
평소 남편이라면요, 넉살 좋게 넘길 사람이거든요. 전 거기서 이상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친구가 남편 이름을 안다는 게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친구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히라야, 우리 잠깐만 화장실 좀 같이 가자. 빨리, 시간 없어. 필사적으로 저를 잡는 친구를 본 남편이 다급해진 목소리로 저를 다시 불렀어요. 여보, 우리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할 시간 없어. 평소 같으면 전 남편한테 끌려서 갔을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날은요, 저도 모르게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신혼여행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친구 말은 꼭 듣고 가야겠다고 생각이 든 거죠. 5분만, 화장실만 갔다 올게.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한 뒤 친구 손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뭔가 더 애절해진 목소리더라고요. 여보, 아니 여보, 그러지 말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친구가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봤어요. 히라야, 너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저 사람 네 결혼식 날 식장 뒤집은 그 아주버님이야. 전 그 말에 손이 떨려서 세면대를 잡았어요. 나 똑똑히 기억해. 그날 비행 끝나고 늦게 너 결혼식 도착했었잖아. 식 끝나갈 때 갔는데 식장 앞 계단에 한 남자가 누워있더라. 넥타이 다 풀고 술 냄새 풍기면서. 다들 구석에다 짐처럼 처박아 놓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게 좀 안쓰러워서 한쪽 의자에 앉혀줬어. 물도 한 잔 떠다 줬고. 그때부터 막 펑펑 우는 거야. 나더러 동생만도 못한 한심한 놈이래요. 그러면서 동생 결혼식에 자기만 안 부른 건지 모르겠다고 서럽게 울더라. 저는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친구가 깜짝 놀라서 절 부축하려고 했어요. 진짜야? 진짜 그 사람 맞아? 너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지? 제 질문에 친구가 단호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 이름 2개라는 것까지 말해줬어. 집에서는 정수라고 부른다고. 그 사람 맞아.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어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냥 막 울었어요. 친구가 옆에 같이 앉아 제 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누가 이런 짓을 할 줄 알았겠어? 네 잘못 아니야.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친구가 손목시계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히라야, 우리 일단 나가서 그 인간부터 잡아야 돼. 일단 나가자. 친구 팔에 매달리듯이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화장실 밖에 남편이 없었어요. 저랑 친구가 들어가기 전엔 분명히 면세점 입구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자리에 사라진 거예요. 그제야 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친구가 주위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히라야, 너 캐리어는? 가방에 짐은 다 있어? 캐리어 2개를 같이 끌고 왔는데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여행 가방 2개도. 그제야 저는 제가 맨 작은 가방을 열어봤어요. 손이 떨려 가방 지퍼가 잘 안 열리더라고요. 가방 안에 신혼집 도장까지 있었어요. 남편이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 명의 정리할 것이 있으니 도장이랑 통장 같이 챙기자고, 그래서 제가 다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가방 안에 그 도장이랑 통장도 없었어요. 결혼 반지도요. 여행 가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일부러 챙겨둔 건데 그것도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서 또 주저앉았어요. 친구가 눈치채고 바로 공항 직원을 불렀어요. 감시 카메라를 좀 확인해달라고요. 직원이 처음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저희 사정 듣고 경찰을 불러줬어요. 공항 경찰서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더니 감시 카메라 영상을 같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영상에는 남편이 면세점 앞에 3분 정도 서 있다가 갑자기 캐리어 2개를 끌고요. 출국장이 아니라 입국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러고는 공항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그 시점에선 알 수가 없었고 저는 공항 한복판 의자에 앉아 가슴을 누르며 울었어요. 친구도 비행 시간이 임박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히라야, 어떡하지? 미안해, 나 비행 가야 돼. 근데 너 진짜 어떡해? 가, 너 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꼭 안아주고는 그랬어요. 히라야, 절대 너 탓하지 마.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인간이 나쁜 거야. 알았지? 내가 비행 끝나는 대로 전화할게. 한국 들어오자마자 너한테 갈게. 내가 뭐든 도울게. 그러고는 게이트 쪽으로 뛰어갔어요. 제 처지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혼여행 가는 첫날에 남편한테 모든 걸 도둑맞고 공항 한복판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곧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첫마디가 안 나와서 한참을 그냥 울었어요. 엄마가 처음엔 무슨 일이냐고 묻다가 제가 한참 못 말하니까 눈치를 채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 있어? 엄마 갈게. 어디 있는지만 말해. 엄마? 공항? 그래, 엄마가 갈게.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엄마 바로 가게 닫고 갈게. 전화 끊고 저는 다시 공항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만 그 공항에서 혼자였어요. 엄마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2시간 동안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건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겠다. 진짜 무서운 일은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였죠. 그 인간 정체를 다 밝혀내야 되고 제 명의로 뭘 어떻게 해놨는지도 다 알아야 하고요. 무엇보다요, 그 인간이 누구길래 제 첫 결혼식에 술 취해 나타났던 사람이 다시 제 2번째 남편으로 나타나게 된 건지 그 사실을 다 알아내야 했어요. 큰 소리 쳐본 적 없는 제가 그 인간을 끝까지 쫓아가서 직접 무릎 꿇리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가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어요. 저는 공항 의자에서 2시간 넘게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캐리어 끌고 지나가는 발소리만 멍하니 듣고 있었는데 멀리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엄마가 거기 서 계셨어요. 가게에서 입던 앞치마 그대로 챙겨 입고 왔더라고요. 가게 문 닫고 부랴부랴 출발하신 거예요. 저를 보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 저를 꽉 안더라고요. 희라야, 힘들면 말 안 해도 돼. 다 말 안 해도 된다. 일단 집으로 가자. 청주가는 그 몇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엄만 한마디도 안 물으셨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도착한 게 저녁이 다 돼서였어요. 엄마가 저를 안방에 눕히더니 저녁 때쯤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숟갈씩 떠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엄마, 내가 먹을 수 있어. 먹어. 그냥 엄마가 떠주는 거 받아 먹어, 오늘은. 죽을 먹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휴지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다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는 그날 밤 엄마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공항에서 친구를 만난 일부터요. 친구가 남편 이름을 부른 일, 그리고 화장실에서 친구한테 들은 진실까지 다요. 엄마가 다 듣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서 장롱 쪽으로 가더라고요.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장롱 윗칸에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내오더라고요. 제 옆에 와서 그걸 천천히 펼치는데 제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8년 전 결혼식이요. 엄마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떤 한 장에서 멈췄어요. 식장 뒤편이 잠깐 찍힌 사진이었어요. 뒷배경에 우연히 잡힌 실수 같은 사진 한 장요. 엄마가 그 사진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이거 봐. 이 사람. 흐릿하게 옆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얼굴은 옆으로 돌아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끌려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요. 엄마가 그 사진을 한참 보시더니 손을 떨며 말했어요. 그래, 이 인간이네. 8년 전 그날 결혼식 뒤집은 그 인간. 그게 김서방이었어. 엄마도 그 옆에서 봤거든. 어디서 본 얼굴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 맞네. 전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8년 전이라 더 젊고 살도 좀 붙은 얼굴이었지만요. 특유의 눈썹 모양이나 입꼬리 체형이 다 똑같았어요. 엄마, 그 사람 얼굴 기억하고 있었어? 잊고 있었지. 8년 전인데. 그런데 실은 한 달 전에 엄마가 거기서 말을 한참 못 이으셨어요. 깊이 한숨을 쉬더니 담담히 털어놓더라고요. 희라야, 실은 엄마가 너한테 못한 말이 있어. 한 달 전쯤이었나? 김서방 그놈이 어느 날 가게 와서 그러더라. 가게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면 어떨까 한다고.
세금 혜택이 있는데 그게 유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리에선 그냥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러고 넘겼는데 자꾸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변호사 친구 아들한테 좀 물어봤거든. 그 아들이 그러더라. 어머님 이상해요. 명의 이전하면 세금 혜택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손해봐요. 사위분이 어머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면 명의 이전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엄마가 거기서 결국 울음이 터졌어요. 근데 너 그때 너무 행복해 보여서 가게 나와서 콧노래까지 부르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거 보면서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김서방이 뭔가 오해한 거겠지. 그렇게 넘겼어. 엄마가 너 행복한 거 깨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엄마가 그때 너한테 말했지. 다 말했지, 희라야. 이상하게 엄마가 우는 걸 보는데 눈물이 안 났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더 차분해졌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 그때 말해줬어도 나 안 들었을 거야. 그땐 내가 미쳤었으니까.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이 정말 차가웠어요. 엄마, 우리 가게 명의가 안 넘어간 게 그래도 다행이야. 그게 천만 다행이야, 진짜. 엄마, 나 잠깐만 잘게. 좀 자야 머리가 돌아갈 것 같아. 엄마가 제 이마를 만져주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는데요. 한 새벽 3시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어요. 친구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비행 끝나고 베트남 호텔에서 전화하는 거였어요. 너 괜찮아? 어머니가 왔다고 그랬지? 청주 와 있어. 엄마랑 같이. 희라야, 내가 호텔 들어와서 가만히 못 있겠어서 금방 한 가지 더 알아본 게 있거든? 친구가 잠깐 숨을 골랐어요. 출입국 관리소 쪽에 지인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어. 정수 씨 출국은 아직 안 했더라. 해외로 도망은 못 간 것 같아. 그리고 너 그 인간 영수증이나 명세서 같은 거 있으면 일단 싹 다 모아둬. 같이 한번 뒤져보게.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 아니 근데 너 청주나 근처에 그 인간이 만날 만한 다른 사람 없어? 하기야 숨겼겠다. 저는 한참 생각해봤어요. 청주에 남편이 따로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혼한 지 1년 동안 청주에서 만난 사람은 다 저랑 엄마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가끔 부산이며 대전으로 1박씩 사라지던 그 출장요. 그 출장지가 진짜 부산이고 대전이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저 혼자서 못한다 싶더라고요. 엄마랑 친구 도움만으로는 안 된다. 이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문득 시댁 식구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새벽에 몇 년 만에 형님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딱 7년 만이었어요. 그동안 명절 때 짧은 안부 문자만 보내고 받았지 전화 통화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남편 보내고 한 1년쯤 시댁이랑 자주 연락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그게 점점 어색해졌어요.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 자꾸 남편 얘기가 나오고요.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아파서요. 명절도 한번 가다가 빠지다 그러다가 결국 안 가게 됐어요. 형님도 그게 미안했는지 무리해서 안 와도 된다고 그러면서 거리를 더 주셨어요. 그게 7년이었어요. 전화를 거는데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어떻게 첫 마디를 떼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7년 만에 전화해서 갑자기 재혼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단 말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남편 형이 사기를 친 거라고요. 신호가 5번쯤 갔을 때 형님이 받으셨어요. 형님, 저예요. 희라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혹시 어디 아파? 어머님은 괜찮으시고? 7년 만에 전화했으니 무슨 큰일 났구나.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형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요.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어요? 다행히 바로 나와주시겠다고 해서 어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형님이 사시는 곳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예요. 전화 끊고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같이 가자는 걸 거절했어요.
엄마, 그냥 나 혼자 만날래. 7년 만이라 좀 그래. 둘이서 얘기하고 싶어. 그래, 혼자 갔다 와. 엄마는 가게에 있을게. 2시에 맞춰 형님이 도착하셨어요. 7년 만에 본 형님은 그대로였어요. 머리만 짧아지셨지 푸근한 미소도 그대로였죠. 절 보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안아주셨어요. 한참을요. 희라야,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형님 죄송해요. 연락도 잘 못 드리고. 됐어, 그건 됐어. 무슨 일이야? 일단 앉자. 무슨 일인지 걱정돼서 바로 왔잖아. 그 자리에서 한 5분쯤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입이 안 떨어졌거든요. 형님이 차분하게 기다려주셨어요. 전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저 실은 1년 전에 재혼했어요. 형님 얼굴이 한순간 변하시더라고요. 화내시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멍해지셨어요. 그랬구나. 아이, 나도 그건 모르고 있었네. 잘했어, 희라야. 정훈이도 너 그러길 바랬을 거야. 그게 아니라요. 전 거기서 결국 다 쏟아냈어요. 1년 전 떡집에 들어온 그 사람부터 청혼받고 결혼하고 1년 살았던 얘기까지, 그리고 어제 공항에서 일어난 일부터 엄마 가게 명의 이전 시도까지 다요. 말하면서 형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형님이 찻잔에 바로 내려놨어요. 뭐? 재현이가? 형님이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카페 창밖을 보시면서요. 한 5분쯤 그러고 계셨어요. 저는 형님이 너무 충격받은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형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희라야, 그놈이 너한테까지 갔구나. 어디서 뭐 하나 했더니 어떻게 너한테 가서... 형님이 거기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한참 그러다 결심하신 듯한 얼굴로 절 보시더라고요. 희라야, 내가 너한테 정훈이 살아있을 때부터 얘기를 다 해줄게. 형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하셨어요. 재현이가 정훈이 형이지. 그런데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그놈을 정수 그랬어. 아버지가 어릴 때 정수라고 지었다가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다니니까 이름 때문인가 싶어서 나중에 재현이가 된 거거든. 근데 식구들이 입에 붙어서 다 정수라고 부르긴 했어. 서류상으로만 송재현이지 우린 그냥 정수였어. 본인도 그 이름을 더 좋아했고. 저는 묵묵히 들었어요. 근데 걔가 어릴 때부터 정훈이를 시기했어. 정훈이가 동생인데도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진짜 어려서부터 다 예뻐했으니까. 그런데 재현이는 안 그랬거든. 큰아들이 동생만도 못해서 어떡하니 그 말 엄마가 자주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재현이를 망친 것 같기도 해. 자식 둘 들고 비교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 형님이 거기서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근데 동생이고 가족이잖아. 그런데 그놈이 동생을 계속 등쳐먹었어. 결혼하기 전에 정훈이한테 사업한다고 돈 빌려서 다 날리고, 그러고는 또 사업한다고 정훈이 명의로 사채 끌어다 쓰기까지 하고, 정훈이가 갚느라 결혼하고 2년을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 그거 몰랐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처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가끔 형 얘기 나오면 굳은 얼굴로 화제 돌리기만 하고요. 정훈이가 너한테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정말 했었어. 너 스트레스 받게 하기 싫다고. 내가 갚으면 되니까 누나는 희라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더라고. 형님이 그 말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 남편이 결혼 2년 동안 그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남편이 좀 피곤한가? 일이 힘든가?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너희 결혼식 때 다행히 재현이가 외국에 있었어. 어디 동남아 쪽에 피신해 있었던 거지. 사채업자들 피해서. 정훈이가 그래서 일부러 결혼식을 그놈 모르게 잡았어. 친구들도 다 입 다물자고 그랬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 술 잔뜩 마시고 들이닥친 거야. 정훈이가 형은 가족도 아니라고 가라고 그랬어. 그렇게 모진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오죽했으면. 형님이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쉬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었어요.
정훈이 죽고 나서 장례식에 재현이가 왔었어. 외국에서 막 들어왔다고 하더라. 영안실에서 정훈이 시신 앞에 잠깐 서 있는 듯 하더니 와서 한다는 첫마디가 보험금 나오면 자기한테 좀 그러는 거야.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놈 따귀를 때렸어. 그러고는 다시는 안 봤지. 형님, 그 이후에 어디서 뭐 하나 했더니 너한테 갔구나. 그 새끼가 사람이야? 형님이 거기서 결국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도 따라서 한참 울다가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희라야, 우리 식구들도 도울 거야. 내가 다 부를게. 우리 식구들까지 다 나서서 그놈이 한 짓 다 밝히자. 다신 사람 노릇 못하게 만들자고. 알았지? 저는 형님 손을 잡았어요.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 생기니까 형님 찾아오고 너무 염치 없어요. 그런 소리 마. 정훈이 생각나는 게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우리 가족이잖아. 형님이 그 말을 하며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형님은 그날 친정집까지 들러서 엄마도 만나고 가셨어요. 그날 늦게 떠나면서 그러더라고요. 희라야, 내가 다 데리고 다시 올게. 다 같이 잡자. 너 혼자 우는 거 절대 못 봐. 형님 차가 떠나는 걸 친정집 대문 앞에서 보면서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걸 느꼈어요. 든든한 뒷배가 생긴 기분이랄까요? 큰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됐지만 그래도요.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틀 후 형님이 친정에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척 중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사촌 한 분과 같이 오셨어요. 그분이 처음 남편이랑도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거실에 큰 상을 펴고 떡이랑 차를 한 상 차려 놓으셨어요. 변호사 사촌분이 한마디를 먼저 하더라고요. 참 재수씨, 이런 일로 만나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끝까지 가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훈이가 무덤에서 편하겠어요? 일단 그 인간이 뭘 해놨는지부터 다 뽑아봅시다. 인감하고 신분증, 결혼생활 동안 쓴 통장 다 주세요. 저는 챙겨온 서류를 드렸어요. 그날 오후부터 변호사 사촌이 청주 시내를 다니며 등기소, 은행, 세무서를 다 돌더라고요. 저녁에 다시 친정집으로 오셔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지금 위험한 거부터요. 그놈이 재수씨 명의로 7천만 원 대출을 받아놨어요. 결혼 6개월쯤 됐을 때예요. 동서 인감하고 도장 가져가서 한 것 같아요. 결혼 초에 살림 정리한다고 인감 잠깐 맡긴 적 있죠? 네, 있었어요. 자기가 등기 정리한다고요.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이의 제기하면 무효 처리 가능해요. 위조인감 사용이고 본인 인지 없는 대출이라 은행이 책임져요.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다음 종이를 넘기면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인 건 어머님 가게 명의 이전 시도는 막혔어요. 그때 버틴 게 진짜 잘하신 거예요. 가게는 그대로 어머님 명의라서 안전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인간 통해서 1억 5천 투자했다고 했죠. 상장 전 회사 주식이라고. 네. 근데 그런 회사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있고 주소지 가보면 빈 사무실이에요. 외피만 만들어 놓은 가짜 회사죠. 그 1억 5천은요. 그대로 그 인간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저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처음 남편이 평생 일해서 남기고 간 보험금 절반을 한순간에 잃은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흩어졌나 거래 추적해보니까 여러 군데로 흩어져 들어갔어요. 이건 다른 사람 돈도 같이 섞여 있다는 뜻이겠죠.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저 말고도 그 인간한테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친구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잠깐 마당으로 나와서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희라야, 내가 그 인간 신용카드 명세서 집에 두고 온 거 없나 찾아보랬잖아. 너 보내준 그 영수증 봉투에서 펜션 예약 영수증이 나왔어. 모레 오후 3시 옥천 펜션이야. 예약자 이름이 김태영으로 되어 있더라. 세 번째 이름이야. 진짜 대단한 인간이지?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뭐래요? 그 인간이 펜션에서 새로운 표적을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전화를 끊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친구 덕분에 알아낸 정보를 다 말씀드렸어요. 다 듣고 형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다. 이번엔 우리가 함정을 파야겠네. 네? 어떻게요? 그 펜션에 올 사람을 알아내서 우리가 미리 알리고 약속한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야. 내가 가서 앉아 있을게. 그놈이 날 보면 어떻게 될까? 그 표정 한번 보고 싶다. 그 말을 들은 변호사 사촌이 거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신원부터 알아내야 해요. 펜션 사장 통해 그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부탁해 볼게요. 그리고 그날 펜션에 형사가 동석해야 해요. 제가 어제 미리 고소장 한 장 접수해뒀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결혼 빙자 다 걸어서요. 그날 같이 출동할 수 있게 제가 부탁해 볼게요. 펜션 주차장 입구는 펜션 사장한테 양해 구해서 차로 막아 세워둬요. 도주 못하게 해요. 그러더니 형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히라야, 넌 그날 한쪽에 숨어 있어. 괜히 그 인간 얼굴 안 봐도 돼. 전 그 말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저 가서 볼 거예요. 그 인간 얼굴 보고요. 한마디 해야 끝나요. 저 평생 거절도 못하고 살았는데요. 이번에도 피하고 살 순 없어요. 그 인간한테 직접 말할래요. 다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도요. 한참 다들 가만히 있다가 형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끝내는 거 정훈이도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렇게 작전이 정해졌어요. 모레 오후 2시 반에 펜션 도착. 형님이 세표적인 사람인 척 자리에 앉아 있고요. 변호사 사촌이 형사 두 분과 함께 옆방 대기. 펜션 주차장 입구 차단. 친구가 펜션 정문 앞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대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간 얼굴을 마주하기로 했고요. 새로운 표적이 된 사람 연락처는 친구가 다음날 바로 전달해줬어요. 친구가 그 여자분한테 직접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처음엔 안 믿다가 사진이랑 통장 내역 비교해보고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대요. 그분도 4천만 원을 그 인간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날 펜션에서 결혼 자금으로 5천을 더 받기로 했더라고요. 그 여자분, 몇 번째일지도 모르는 그 피해자가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분 덕에 제가 이쯤에서 살았네요. 꼭 누군지 알려주세요. 평생 은인이에요. 친구가 저한테 전화로 그 말을 전해주는데요.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공항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결혼식 때 둘이 찍은 사진요. 사진 속에서 처음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 형이 결국 나한테까지 왔네. 그런데 이번엔 내가 끝낼 거야. 여보 가족들이 다 같이 도와줬어. 당신이 보내준 거 맞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꼭 끝내고 올게.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어요. 모레 오후 옥천 외곽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어요.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펜션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저는 안방 옷장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 녹음을 켜두고 문틈으로 안방을 살짝 볼 수 있게 위치를 잡았어요. 형님은 큰 선글라스를 쓰고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았어요. 일부러 고개를 약간 숙이고 계셨고요. 옆방엔 변호사 사촌이랑 형사 두 분이 대기하셨어요. 친구는 펜션 정문 앞 도로변 차 안에서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3시 정각에 마당으로 검은 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죠. 양복에 까만 가방 하나 들고요. 그 사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는데요.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좋았어요. 결혼 1년 동안 매일 듣던 그 목소리가 다른 여자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형님이 답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형님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옷장 문틈으로 보였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과 동시에 형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는데 남편 얼굴이 한순간에 새파랗게 변하는 거예요. 입도 벌어지고요. 들고 있던 가방까지 툭 바닥에 떨어졌어요.
남편이 한마디도 못하고 5초쯤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누나. 재현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있나 했더니 또 사람 등쳐먹고 있었구나. 남편이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안방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도망치려고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옆방에서 변호사 사촌이 미리 잠가둔 거였어요. 남편이 다급히 손잡이를 흔드는데 옆방 문이 열리고 변호사 사촌이 형사 두 분이랑 함께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변호사 사촌 얼굴을 보더니 상황 파악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형까지? 그래, 너 잡으려고 우리가 다 같이 왔어. 누나도, 그리고 희라 씨도. 저는 이때다 싶어 옷장문을 천천히 열고 걸어 나왔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전 천천히 다가갔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그 얼굴과 8년 전 식장에서 끌려나갔던 그 얼굴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다 받아들였어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당신 동생 장례식에서 보험금 물어봤다던데 그 후로 어디서 뭐 하면서 살았어? 아니, 자기 동생 묘에는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은 있어? 남편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동생 와이프한테 어떻게 사기칠지만 궁리한 거지. 그 사람 보험금이 얼마인지, 가게 명의가 누구한테 있는지 그것만 알아본 거잖아. 그 사람은 자기 형이 사채 끌어다 쓴 빚까지 다 갚으면서도 한 번도 욕을 안 했는데 자기 죽고 나서 형이란 인간이 와서 한 1000마디가 보험금이야. 그걸 무덤에서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넌 동생만도 못한 한심한 놈이 아니야. 등골 빨아먹는 것밖에 모르는 하찮은 놈이지. 넌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거머리야. 사람 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전 거기서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그 사람 살아있었으면 너 같은 형을 둔 게 진짜 지옥이었을 거야. 죽은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만큼 넌 모두에게 그런 존재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 어깨가 무너졌어요. 펜션 안방 바닥에 그대로 꺾여 앉는 거예요. 8년 전 식장 옆 계단에서 울던 그 모습 그대로요. 그런데 저는 이번엔 그 모습이 하나도 안쓰럽지 않았어요. 거머리가 떨어진 자리에 남은 자국 같은 게 보이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어. 형님이 그 앞에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넌 껍데기만 사람이지 우리 식구한텐 사람 아니었어. 어떻게든 버리고 싶었던 쓰레기였지. 너 같은 게 멀쩡히 걸어다니면서 사람 등쳐먹고 사는 게 평생 한이야. 하늘이 사람 잘못 데려간 거야. 너를 데려갔어야 맞는데 정훈이 대신. 남편이 그 자리에서 통곡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데도 형님은 더 이상 안 봐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구경하듯 보고만 있었어요. 형사들이 남편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차 떠나는 소리가 멀어진 순간 엄마가 차에서 내려서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끝나면 합류하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펜션 마당 한가운데서 형님과 어머니 사이에 끼어 한참을 울었어요. 1년 동안의 긴 거짓말이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 후 일들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다행히 변호사 사촌이 모든 법적인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남편 1심 재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결혼 빙자 간음, 그리고 부산에서 옛 사기 전과까지 드러나 징역 6년을 선고받았어요. 7천만 원 대출도 무효 처리됐고요. 1억 5천 중 1억은 다행히 회수했어요. 가게 명의는 처음부터 안 넘어갔으니 그대로 안전했고요. 사건 끝나고 2달쯤 지나 추석이 왔을 때 7년 만에 시댁에 다 모이기로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기로 했죠. 그 일 이후로 형님하고는 진짜 돈독한 사이가 됐거든요. 추석 전날 엄마가 손수 떡을 빚었어요. 엄마, 뭘 그렇게 많이 해? 송편 좋아하는 사람, 인절미랑 무지개떡 좋아하는 사람 다 있다는데 다 챙겨가야지. 엄마가 시댁 식구들 한 명 한 명 챙기시는 그 모습이요.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추석 끝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떡카페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내 대학가에 마음에 드는 자리 하나를 찾았고요. 시댁 식구들이 계약서 검토부터 인테리어 업체까지 도와줬어요. 오픈 첫날에 시댁 식구들이 다 와주셨어요. 형님이 절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잘했어. 네 꿈도 인생도 절대 그런 놈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니야. 알지? 오늘도 가마솥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와요. 한 김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고요. 이 일상은 똑같아요. 어린 제가 엄마 옆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요.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거절 못하는 바키라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을 무너뜨릴 만큼 단단한 제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외로움에 갇혀서 누군가 손 내밀고 찾아오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한 번만 의심해 보세요. 정말 평범하고 좋은 사람은요. 곁에 누구라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곁에 진짜로 한 명도 없는 사람은요.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가 사람을 자기 손으로 잘라낸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2번 잃을 뻔했어요. 처음 남편 보낼 그날에 한 번, 그 인간한테 속았던 그 시간에 한 번요. 근데 2번 다 살아났어요.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니까요. 친정이든 시댁이든 친구든 아니면 동네 단골 할머니라도요. 외로움이 사람 눈을 가릴 때는 꼭 한 번만 손 내밀어 보세요. 그럼 제 이야기는 이쯤 마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